정치 테러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제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참 보름간의 공백이 만만치 않지요. 오늘 복귀 일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국회도 새롭고 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 뵙는 것도 새롭습니다. 조금은 낯설기도 한 것 같고 또 익숙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의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뭐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사람들은 새로 시작할 때 기분이 또 각오가 남다르죠. 장윤미 변호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이 생사의 문턱을 넘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큰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서 네. 정말 생사의 갈림길이다 이런 생각이 아직은 들었던 없죠. 적은 없지만 아니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제가 있었거든요. 언제 그러셨어요? 이제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딱 그 돌아오면 정말 달라 보여요. 그때부터는 덤으로 사는 것 같고 예 그런 생각이 이렇게 딱 보면서 들었길래 공감이 되시겠어요. 예 그렇군요. 저는 딱 질문 받았을 때 제 개인적인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생사의 그렇죠. 갈림길에 있는 왜냐면 상당히 이게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좀 이게 몸이 고통스럽더라고요.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잘 모르지만. 예, 근데 아이를 낳은 뒤에도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잠시 옛날 영화인데 저지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저지걸의 주인공이 그 여자 그 제니퍼 로페즈인가 에나타가 세상을 떠나요. 그런 것도 있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근데 김유정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당장에 해야 될 과제가 가장 큰 과제가 통합 아니겠습니까? 지금 막 이렇게 탈당 의원들도 막 생기고 그런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민주당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 탈당파가 생겨버린 거, 이제 분당이 뭐 일정 부분 된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며칠 전까지 한 울타리 안에 식구였는데 이제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좀 추스려서 대표가 다시 사는 기분으로 지금 오늘 나오신 거 아닙니까? 보름 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다 투영이 돼서 함께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조금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총선 지금 뭐 80여일 남았는데 아직 선거법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의중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가 여야 시민사회 할 것 없이 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주어진 과제를 좀 빨리빨리 조정해서 결정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급선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 총선 기획단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이번에 원칙과 상식 3명 탈당하고 또 이낙연 전 대표 따라서 전직 의원들 이렇게 탈당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가. 일단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 중에 이낙연 전 대표님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게 가시화됐을 때 이러저런 얘기가 오간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게 입장이라도 뭐고 저희가 한번 잡아라도 볼까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무색해졌던 게 KBC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가 오늘 생방송 못 나간다. 내가 신당 만들겠다고 했던 건 거의 오보에 가까운 방송사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그게 막 속보로 뜨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본인이 이게 지금보다 훨씬까지는 아니고 한 몇 주 전에 네. 계속 이제 SBS에서 난 신당 창당을 한다라는 취지로 언급이 돼서 아 진짜 하는구나라는 네. 언론의 분석이 있었던 다음 날 KBC 생방송에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해당 제작진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왜냐면 나 오늘 못 나간다라고 전화 연락을 해야 되니까요. 왜 못 나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할 때 내가 사실은 신당 창당을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신당 창당을 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그 방송 자체는 거의 사고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안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저한테 있거든요. 대단히 주춤주춤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국면인 건 뭐 누가 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데 민주당에 이게 크게 해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총선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망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제 CBS의 한 논설위원장이 개혁신당의 그 당원 수를 딱 본인만 확보한 거라고 하면서 단독 성격으로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예. 20대보다 30, 40대, 50대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마 민주당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국민의힘이 있으면 국민의힘을 못 뽑을 겁니다. 제3신당이라는 게 없으면 민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중간에 가교가 제3신당이 생겼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표 오는 거를 좀 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기점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따지고 보면 이낙연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3신당의 그립감도 이준석 전 대표 측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행보는 상당히 안타깝다. 방금 개혁신당의 그렇게 구성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고 오늘 마침 또 김철근 사무총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한번 신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어제 MBC가 상당히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하나 내놓았던데요. 표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당과 관련한 총선 패널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표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하셨습니까? 하는 건데요. 미결정층이 많이 줄었습니다. 1차 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가 21%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9%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 민주당 어느 쪽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던 무응답층에서 이제는 마음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미결정층이 줄어들었으니까 1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는 어느 쪽을 찍겠느냐 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국민의힘이 26, 민주당이 29 그리고 그 앞에 걸 보여주세요. 그 앞에 거. 예. 비례대표, 비례투표 이준석 신당이 11 그리고 이제 용해인 신당이 있는데 이낙연 신당보다 좀 더 높게 나와요. 이것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볼 만한 대목이지요. 금태섭 유호정 신당도 1%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공이 빠져나가서 새로운 신당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고요. 그다음에 지역구에 그러면 신당 후보자가 출마하면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여기에서 가는 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지역구에 신당 후보자 출마하면 이렇게 빠질 거다. 지난번 조사하고 상당히 좀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복잡한데요. 뭐 신경세포 같이 보여가지고 그래도 이해는 되시겠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금 빠져나오고 무당층에서 흡수하는 것이 많이 줄었는데 그러니까 미결정층이 줄었는데 어디로 갈까? 민주당이 가장 많고 총선이 가까워올수록 미결정층은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신당이 17대 17 동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철구 총장님, 아까 장희배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신당 쪽의 가장 주축이 20대보다는 30, 50대가 많다. 이 맞습니까? 30대가 가장 많고요. 아, 그 다음에 많은 게 50대, 그 다음에 40대, 그리고 60대, 20대, 10대하고 70대 이상은 비슷합니다. 그런 그래서 3, 4, 50대가 주력 당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고요. 지금 대략 한 5만 3천 명 남짓 정도 들어왔는데요. 지역으로는 이제 경기도가 가장 많고요. 경기, 그 다음에 서울, 그리고 인천, 뭐 대구, 부산, 뭐 경북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른바 그 1,000명 이상이 되는 그 시도당 그 창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신당이 앞으로 갈수록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하늘 아래 새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그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 경력과 정치를 좀 아시는 분, 그리고 또 전문 영역이 있는 분들이 같이 이제 세력을 규합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현실 정치에서는 언론이나 또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 다음은 국회의원이 몇 명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경향이 또 상당히 있는데요. 그런 지점들이 저는 2월달 그 설을 지난 예. 상황이 되면 상당히 좀 변화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뭐 제가 국민의힘의 그 공천 룰도 설명을 드렸는데 민주당도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컷오프 대상이라고 하나요? 지금 이제 29명의 명단이 이렇게 쭉 돌아다녀요. 네, 찌라시. 찌라시 형태로 네. 돌아다니던데 그분들도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계속 있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른바 제3지대라고 하는 곳에 상당부이 그 세력으로 형성될 만한 그 근거지는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 이제 1당과 2당이 지금 계속 정치가 아닌 내전을 치르는 상태로 정치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제3세력이 크게 그 승리를 했던 그때보다는 객관적인 여건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객관적인 여건은 훨씬 나은데 그것을 끌고 갈 만한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 그 융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좀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일단 민주당은 컷오프는 없어요. 원천 배제는 없고 하위 20% 이제 감점이 있는 예. 건데 그 명단이 이제 공간위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흘러나왔다 뭐 이렇게 뭐 소위 지라시처럼 돌고 이래서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경선은 기본적으로 다 붙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의원들이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사실상 원천 배제인데 경선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은 합니다만 지난번 21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 경선에서도요 현역들이 거의 살아남았어요. 사실 뭐 하위 몇 프로다라고 뭐 그 규정됐던 사람들조차도 한 10명 남짓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살아남았거든요. 그 전체 모수에서 103명인가 경선 붙었는데 뭐 90명 이상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역들이 사실상 경쟁력이 있는 거고 신인들이 어려운 거여서 당원 명부도 우리한테도 공개해달라 이제 막 여기저기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 제기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거여서 모르겠습니다. 뭐 영남 공천은 뭐 2월 말에 한다면서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3월 21일이 그 22대 국회의원 그 후보 등록일입니다. 예. 예. 제가 21대 총선 때 그 후보가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해봤는데 저도 한 달 전에 공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후보 등록 한 10여일 전에 공천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심지어 그 영남 본인 자당이 그 세다고 생각하는 지역, 그러니까 민주당은 호남이겠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제 영남이겠죠. 예. 그 지역일 경우는 거의 임박해서
그 공천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뭐 보여집니다. 그래도 뭐 우세하다고 보니까 그런 거겠죠. 아무튼 물갈이해서 빠져나가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엔 더 그럴 거예요. 그 거부권 제의가 있기 때문에. 감으로 알 거 아닙니까, 그래도.